오늘은 방사선 생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감수성, 방사선 측정 단위,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환자와 술자에 대한 방어 공부해 볼게요. 방사성 감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세포 분열이 활발할수록 감수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재생 능력이 클수록 감수성이 높아지고요.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미분화일수록 감수성이 높습니다. 아주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분화를 시작한, 그러니까 아기들이 좀 더 방사선 감수성이 높겠죠. 예외로 림프구나 난무세포 같은 경우는 고도로 분화되어 있고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지만 방사선 감수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감수성은 성인보다는 소아가 좀 더 높아요. 특히 골의 경우는 고감수성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아의 골이 고감수성이다. 그리고 조직 및 장기의 상대적 방사선 감수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은 좀 더 감수성이 높고 어떤 것은 낮다. 이런 건데 저감수성. 그러니까 방사선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신경세포,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분화를 했죠. 그리고 뭐 재생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수정체, 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숙 적혈구. 말에서부터 벌써 고분화돼 있잖아요. 아까 저분화가 감수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성숙된 적혈구 같은 경우도 저감수성입니다. 중감수성은 폐, 신장, 간, 미세혈관, 성장 중인 연골이나 골, 타익선. 요거는 중감수성이죠.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 소아의 골은 고감수성입니다. 그리고 고감수성, 점막 같은 경우는 치유가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능력이 클수록 감수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우리 점막, 살 같은 거 찢어지면 금방 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점막 같은 경우는 고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외에서 본 것처럼 림프구는 고감수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림프구, 소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에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감수성입니다. 그림에서 보기 편하게 설명해 놨는데 저감수성,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 같은 경우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성숙한 적혈구, 감수성은 신체에 있는 중간 장기를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놨고요. 또 뼈, 그 옆에는 혈액이 지나다니는 미세혈관, 그리고 타액이 지나가는 타액선. 이렇게 그림을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저감수성이랑 중감수성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사선의 측정 단위를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단위를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조사선량은 쉽게 말하면 공기 중에서 방사선 측정 단위인데요. 이 단위는 C입니다. 두 번째로 흡수선량이라고 하면 방사선이 물질 단위의 질량에 부여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단위로 얼만큼 흡수가 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두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그레이랑 J인데요. 우리가 물 같은 게 쏟아지면 이불 같은 데 흡수되면 살짝 그 부분이 더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회색처럼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흡수되면 그레이색으로 변한다 해서 그레이랑 잼 같은 게 흡수됐다고 생각해서 J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가선량이라고 하면 이거는 방사선 효과를 물리학, 생물학적인 면을 복합시킨 단위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실제 임상에서 가장 적합되게 사용돼요. 막 예를 들어 문제에서 조사선량으로 가장 적합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겠죠. 방사선의 인체 내에서 영향을 고려할 때 조사선량이나 흡수선량으로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직접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등가선량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SV로 평가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 유효선량은 이제 각기 다른 방사선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 이 방사선이 저 방사선이랑 똑같이 흡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조직 내에 야기되는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R이라는 방사선이 들어왔을 때랑 또 B라는 방사선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를 보면 서로 다른 방사선이잖아요. 그러면 한 세포, 같은 세포라고 해도 서로 다른 게 들어왔으니까 반응 같은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유효 선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처럼 보기 쉽게 그냥 레드, 블루 에너지 이렇게 해서 레드랑 블루가 좀 상반되는 거니까 레드, 블루 에너지 해서 유효 선량의 단위는 RBE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방사선 방어를 알아볼 건데요. 환자에게 너무 많은 방사선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최소한을 어떻게 좋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용기의 선택인데요. 상수용기라고 하면 상을 수용하는, 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선택할 때는 고감광도 필름을 사용합니다. 저감광도면 안 되겠죠? 조금만 쐬도 그 형상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고감광도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장조사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산 정도가 감소돼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닿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X선속의 시준인데 이 X선속은 환자의 피부 표면에서 직경 7cm를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또 여과기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이 여과기를 달아줌으로써 상 형성에 역할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긴 파장을 제거해 주는 여과기입니다. 이 여과기로는 주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고요. 다섯 번째, 납이 내장된 원통형 조사통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림처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원추형 플라스틱 조사통을 사용했다고 보면 산란선이 많이 나오죠. 이 원통형 조사기를 사용하면 이런 산란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납 방호복과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납이 방사선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복도 납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해 주시고 관전압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 이하에서는 투과력이 약한 방사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환자에 대한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전압은 높은 걸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술자에 대한 방사선 방어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방어벽이 있는 게 좋겠죠. 찍을 때 이 방어벽은 1mm 두께의 납으로 이장한 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벽돌, 세라믹 타일 등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정상적인 벽도 X선을 충분히 흡수하므로 부가적으로 납판을 이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촬영자의 위치나 거리를 알아볼 건데요. 이 방사선기에서 2m 이상 우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X선속의 중심선에 대해서 90도와 135도 사이에 서 있으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1차선의 진행 방향에 위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0도에서 135도 이 부분이 우리가 서 있을 안전한 범위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그렇게 서 있으면 되겠죠. 세 번째로 방사선을 모니터링 해주는 건데요. 이때는 TLD 배지나 필름 배지를 이용하는데요. 이 배지를 차고 다니다가 3개월마다 1회 이상 노출 선량을 측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